인용 옷을 만들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용어들, 헷갈리는 설명 문구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인용 옷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개념을 인용 옷 맞춤 기준으로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뜻은 싹 빼고 딱 필요한 만큼만 줄여서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옷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원단 위에 옮겨서 우려내는 작업, 그걸 바로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딱 중요한 것들만 추렸답니다. 먼저 패턴선은요, 바느질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패턴에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라인대로 패턴을 잘라 원단을 옮겨 그리면 됩니다. 시접선은 바느질을 하기 위해 남겨두는 여분을 시접이라고 하는데 그 너비를 선으로 표시해둔 걸 말해요. 인용옷 시접은 보통 4에서 5m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시접자를 이용하시면 균일한 시접선을 그리기가 편합니다. 보통 제 패턴에는 잘라 쓸 수 있는 시접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시접 가이드가 없다면 시중에 있는 시접자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시접자를 만드셔도 좋아요. 이땐 1mm 단위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단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원단을 구매하며 가위로 잘라주는 부분 있죠? 거기가 가로 방향입니다. 이 가로를 푸서라고 하는데 이건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가로구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식선은 원단의 세로 방향을 말해요. 화살표가 세로로 서 있습니다. 세로도 가로도 아닌 원단의 대각선 방향은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있어요. 이 방향은 원단이 잘 늘어나고 울뚝 풀리지 않아요. 패턴에는 항상 식선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집은 곡선이 울지 않게 하고 자연스럽게 바느질 되도록 시접에 가위로 작은 칼집을 내는 거예요. 가위집, 가위밥, 노치 등 다양한 말로 불립니다. 너무 깊게 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돼요. 그리고 다트, 이건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박는 선인데요. 이게 들어가야 가슴이나 허리 라인, 엉덩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특히 여성복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언뜻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인형옷도 사람 옷이랑 똑같이 앞과 뒤가 나누어져 있죠. 앞판은 옷의 앞부분을 만드는 조각이고 뒷판은 뒤쪽을 만드는 조각이에요. 이건 패턴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겉과 안은 원단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겉면은 옷을 입었을 때 밖으로 보이는 면이고요. 안쪽 면은 옷 안쪽, 피부를 향한 면입니다. 재단할 때 겉과 안을 미리 잘 구분해 두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원단 안쪽 면에는 촉으로 미리 표시해 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참고로 겉과 안이 헷갈리는 원단이라면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겉으로 쓰세요. 어차피 다들 구분 못하니까요. 참고로 안쪽 면은 안감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안감과 안단도 조금 다른데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과 뒤는 패턴에서 겉과 안은 원단으로 제작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은 재봉입니다. 이 재봉은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봉입니다. 본격적으로 재봉하기 전에 대칭이 잘 맞는지 확인하거나 원단을 임시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시침핀이나 클립을 써도 되고요. 성글게 홈질을 해서 고정을 해도 됩니다. 이걸 시침늘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는 장력인데요. 장력은 밑실과 밑실이 서로를 당기는 힘입니다. 장력이 안 맞으면 밑실이 뒤엉켜서 엉망이 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바느질이 고르게 나와요. 장력은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고 원단마다 실마다 바꿔야 해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땀인데요. 바늘이 한 번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이 한 땀의 크기를 땀수라고 부르는데 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고 단단하고 땀수가 커질수록 바느질이 느슨해져요. 저는 보통 2에서 2.5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이 땀이 작다고 좋은 게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원단마다 목적마다 맞는 크기가 있어서 조절하면서 써야 합니다. 이 땀들이 이어지면 다금질이 되고 시작이나 끝에서 여러 번 되돌아 바꿔주는 건 되돌아 바꾸라고 해요. 이걸 해줘야 원단 끝이 풀리지 않아요. 재봉툴 중에 자동으로 되돌아 받기를 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능을 자동으로 쓰면 민감한 원단은 상할 수도 있고 인형 옷에는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동으로 해줘도 크게 힘든 게 없으니까 수동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겉면에 장식이나 보강 목적으로 눌러 박는 건 상침이라고 해요. 이걸 하면 옷 모양이 딱 잡혀서 완성도가 올라가고 시접을 눌러 정리해줘서 시접 두께도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바늘이 한 번 움직여서 만든 게 땀이고 그 땀이 이어져서 박음질이 되고 같은 박음질이지만 겉에서 눌러 박은 거는 상침이라고 불러요. 땀의 영어식 표현인 스티치는 상침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한글 땀은 항상 한 번의 연결을 뜻해요. 이 세 가지는 헷갈리기 쉬운데 꼭 기억해두세요. 네 번째는 시접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인형옷을 만들 때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가름솔과 통솔입니다. 가름솔은 시접을 양쪽으로 갈라서 눕히기 때문에 시접이 분산되니까 시접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통솔은 시접을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접 처리가 은근 옷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시접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고민을 해두시거나 패턴이나 제작 지도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오버록입니다. 원단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인형옷은 굳이 오버록 기계가 없어도 돼요. 가정용 재봉틀에 있는 지그재그 바퀴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 지그재그 바퀴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재봉틀이 있어도 꼭 알아둬야 할 손바느질 용어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희 때는 가정시간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런 손바느질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이 때 분들은 아마 기본적인 손바느질 용어는 다 알고 계시기는 할 거예요. 저희 막 걸레 만들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너무 TMI인데? 여러 가지 손바느질 기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공그르기입니다. 뒤집기 구멍, 일명 창구멍을 깔끔하게 마감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헝글게 바느질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번째는 폼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주는 건데 저는 주로 가봉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뭐 손바느질계의 오브록인 감침질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인형옷 만들기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바느질 용어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복잡하지 않게 의미를 한정지어 설명해서 사람 옷에 통용되는 의미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형옷을 만들 때는 딱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어들만 정확히 인지를 하셔도 패턴 설명이나 강좌를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 2탄에서는 필수 도구 소개로 돌아올 생각인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아서 여튼 많이 힘내보겠습니다. 이거 쭉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네요. 더 궁금한 용어나 더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제가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